아, 오늘도 또 잠을 못 잤어. 벌써 새벽 4시인데 한숨도 못 잤네. 이러다가 내일 또 하루 종일 멍하게 보내겠어. 여보, 나 또 잠 못 자서 미치겠어.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나?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시나요? 낮에는 졸리고 피곤한데 정작 밤이 되면 잠이 안 오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간 3년 안에 치매,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심근경색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신경과에서 근무해온 최민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불면증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외래로 찾아오신 70세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었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일주일에 5번 이상 새벽까지 뒤척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졸려서 TV를 보다가도 자꾸 졸고 손자들이 놀러와도 집중을 못 하셨대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였어요.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할머니의 뇌파는 정상이었지만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경도 인지 장애 초기 단계로 나왔습니다. 만성 불면증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잠 못 자는 것뿐인데 이게 치매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진작에 병원에 올 걸 그랬다고 말이죠. 여러분, 불면증은 절대 나이 탓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은 사실이에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다가 자주 깨게 되죠. 하지만 전체 수면 시간은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을 청소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이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이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면증의 진짜 원인을 알 수 있고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점검해 보시죠. 먼저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불면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잠들기 어려운 인면 장애, 자다가 자주 깨는 수면 유지 장애, 그리고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조기각성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리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낮과 밤을 구분하고 적절한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게 합니다.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졸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게다가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멜라토닌 생성이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멈추는 증상인데 본인은 잘 모르시지만 옆에서 보면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가 산소 부족을 느끼고 깨우는 신호를 보내서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과체중이신 분들, 목이 짧고 굵은 분들,
콧골이가 심한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근질근질하고 불편해서 계속 움직이고 싶은 증상이에요. 특히 저녁이나 밤에 더 심해지는데 이 때문에 잠들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증상은 철분 부족이나 신경계 이상과 관련이 있는데 당뇨병이나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흔합니다. 네 번째는 만성 통증입니다. 관절염, 허리 통증, 신경통 등으로 아프시면 당연히 잠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는 주변이 조용해서 통증에 더 민감해지거든요. 통증 때문에 자다가도 자주 깨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 천식약, 우울증약 등 일부 약물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두통약이나 감기약을 저녁에 드시면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거나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면 불면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친구를 잃으신 후 혹은 은퇴 후에 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곱 번째는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거나 침대에서 TV를 보시거나 잠자리 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들이 모두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럼 이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3번 이상, 석 달 이상 지속되는 불면증입니다. 가끔 하루 이틀 잠 못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석 달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불면증으로 진행된 것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낮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린 경우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졸린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운전 중이나 대화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것이에요. 이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기면증 같은 심각한 수면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다가 숨이 막히거나 답답해서 깨는 경우입니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부전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누워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숨쉬기가 더 편하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를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꿈을 꾸면서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때리거나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면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손상되어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방금 한 말을 또 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여섯 번째,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잠을 못 자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든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셔야 해요.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늦어지면 치매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환자분들에게 지도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수면 일기 쓰기입니다. 한 주 동안 매일 잠자리에 든 시간, 잠든 시간, 깬 시간, 낮잠 여부, 그날의 기분과 활동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날 잠을 잘 잤는지, 무엇이 수면을 방해했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7-8호흡법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수면 전문가가 개발한 방법인데 엄청나게 효과적이에요. 코로 넷을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7을 세면서 숨을 참았다가 8을 세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4번 반복하면 신기하게도 긴장이 풀리고 졸음이 옵니다. 이 호흡법의 원리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숫자를 세는 것이 어색할 수 있는데 며칠만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약간 서늘하게,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하고 알람 시계의 불빛도 가리는 것이 좋아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또한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해야 침대에 누웠을 때 자동으로 졸음이 오거든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요. 평일에는 11시에 자다가 주말에는 12시에 자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밤에 늦게 잤더라도 아침에는 평소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래야 다음 날 밤에 제 시간에 졸음이 옵니다. 다섯 번째는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을 주무신다면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게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차라리 낮에 졸리더라도 참으시고 밤에 푹 주무시는 것이 낫습니다. 여섯 번째는 햇빛 쬐기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산책을 하시면 더욱 좋고 그게 힘드시면 창가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입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다가 자주 깨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는 저녁 운동 피하기입니다.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자기 3시간 전에는 하시면 안 돼요.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홉 번째는 잠자리 의식 만들기입니다. 매일 밤 같은 순서로 잠자리 준비를 하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명상이나 기도하기, 조용한 음악 듣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의식을 반복하면 우리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열 번째는 걱정 일기 쓰기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걱정이 되시나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오늘 하루 걱정되는 일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해결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이 맴도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이완 훈련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을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하는데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12번째는 20분 규칙입니다. 침대에 누워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만 키웁니다.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그럼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단기간 사용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수면제 때문에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도 증가할 수 있어요. 둘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최소한 자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셔야 해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유튜브나 드라마를 침대에서 보시는데 이게 불면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셋째, 배고픈 채로 자거나 과식하고 바로 눕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잠들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배가 부르면 소화 때문에 불편해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정출출하시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넷째, 잠이 안 온다고 시계를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벽 1시, 2시, 3시 하면서 시계를 보면 더욱 불안해지고 잠은 더 멀어집니다. 아예 시계를 안 보이는 곳에 두시거나 뒤집어 놓으세요. 다섯째, 낮에 누워서 쉬는 습관입니다. 피곤하다고 낮에 침대에 누워 계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에는 가능한 한 활동적으로 지내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쉬세요. 여섯째, 술을 수면제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소주나 맥주를 드시는데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다가 자주 깨게 만들며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일곱째, 침대를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식사하기, 일하기, 독서하기, TV 보기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셔야 우리 뇌가 침대와 수면을 연결짓게 됩니다. 여덟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추차, 상추죽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심각한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질환은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아미노산이에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바나나, 견과류, 달걀, 닭고기,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잠자리 들기 전 좋은 선택이에요. 둘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에 많이 들어 있어요. 셋째,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것을 돕습니다. 연어, 참치, 닭가슴살, 병아리콩, 감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 체리 주스입니다.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타트 체리가 효과가 좋은데 자기 1시간 전에 한 잔 드시면 잠드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다섯째,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불안을 줄이고 졸음을 유도합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은 긴장을 풀고 숙면을 준비하는 데 좋습니다. 이제 수면에 해로운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페인이 든 음식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초콜릿, 콜라 등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카페인은 체내에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남아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둘째, 맵고 짠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속 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일으켜서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세요. 셋째,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삼겹살, 튀김,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려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는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넷째,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케이크, 쿠키, 사탕 같은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한밤중에 깨게 만듭니다. 다섯째,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입니다. 수박, 오이, 샐러리 같은 것들은 소변을 자주 보게 해서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첫째, 멜라토닌 보충제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면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둘째,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알레르기약으로 알려진 항히스타민제 중 일부는 졸음을 유발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낮에도 졸리거나 입이 마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지만 의존성과 내성이 생길 수 있어서 단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입니다. 벤조디아제핀보다는 안전하지만 여전히 의존성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최소 용량으로 최단 기간만 사용하세요. 다섯째, 항우울제입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이 함께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일부 항우울제는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제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 습관 개선과 수면 위생 관리예요.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천천히 약을 줄여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다원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콧거리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거나 낮에 참을 수 없이 졸리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 검사는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뇌파, 안구 운동, 근육 활동, 호흡, 심장 박동 등을 측정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 같은 질환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요. 진단이 되면 양압기 치료, 약물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의 충전기입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없어요. 잠을 제대로 자야 뇌가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김영숙 할머니가 다시 외래로 오셨을 때 이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석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매일 오전에 30분씩 산책하시고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를 끊으셨고 침실 환경을 개선하시고 4785법을 매일 밤 실천하셨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잠을 잘 주무시더니 한 달 후에는 거의 매일 밤 푹 주무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깜빡깜빡 하시던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다는 점입니다. 재검사 결과 인지 기능 점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니까 인생이 달라졌다고. 낮에 활력이 넘치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방법들을 열심히 알려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딸인 김승영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시고 짜증도 잘 내셨는데 요즘은 표정도 밝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오전에 30분 산책하기,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기, 자기 전 4785법 실천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을 실천해 보실 건지 또는 여러분만의 숙면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꼭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